42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용역의 공급이에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용역을 공급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역의 공급은. 그래서 내용 한번 볼까요? 용역의 개념. 그래서 용역이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용역은 다른 말로 서비스. 용역이란 말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해 용역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공급의 범위는 용역의 실지 공급 그리고 용역의 간주 공급이 있어요. 우리 재화랑 똑같이. 근데 용역의 실지 공급은 말 그대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유상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자, 내용 보세요. 1번 영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인적 용역의 공급이라든지 가공계약. 이거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공계약이요. 대화의 공급인 것도 있고 용역의 공급인 것도 있다고 그랬죠. 어제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OEM 얘기했잖아요, 어제. 미국의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운동화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주문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단순히 주문만 넣고 얘네가 재료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재료를 부담을 해서 얘네가 만들어서 얘네한테 넘겨주는 거.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고. 공급.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구분은 좀 하셔야 돼요.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얘가 주문을 넣으면서 주문과 함께 재료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가공,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넘겨주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나왔길래. 자,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세요. 가공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에 대하여 자기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는 뭐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 이 얘기 두 개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라고 나와 있죠? 그럼 부동산 임대도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데 전, 답, 과수원의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 있죠?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밭을 빌려줬어. 밭을 빌려줬어.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주차장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건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을 그 용도 그대로 쓰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그래서 권리의 대여예요, 대여. 특허권을 팔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팔았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인데 특허권을 대여해주게 되면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용역의 실지 공급이라고 하고 421페이지에 용역의 간주 공급, 무상 공급이라고 써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야. 근데 저기 불쌍한데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봉사의 차원으로 학교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용역을 공급한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봉사한 거잖아. 야, 너 용역을 공급했으니까 부가세 받았겠네? 그거 신고 납부해. 이게 용역의 공급인데 무상으로 그냥 학교를 지어준 거야. 그럼 나는 대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부가세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밑에 이것도 중요해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한다. 자,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건물이 하나가 있어. 건물을 1층, 2층, 3층으로 3층짜리가 있는데 자, 2층이 원래 임대료를 얼마를 받냐면 100만 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나간 거야. 그래갖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 봉사단체 중에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단체 아시죠? 자, 얘네가 여기 건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니네 좋은 일 하니까 내가 임대료 안 받을게. 그러면 나는 임대료 안 받으니까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10만 원을 얘네한테 받아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봉사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원래 여기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고 있어. 근데 배우자가 나 여기 3층에다가 네일샵 하나 차릴게. 그래서 네일샵을 차린 거야. 그러면 나는 배우자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잖아. 그러면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100만 원을 못 받아도 나는 1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땐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용역을 공급한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4절에 가면 재화의 수입.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래요. 근데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금으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지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 한동안 국회에서도 자꾸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전태일 얘기가 나오고 무슨 옛날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공장을 하나 차려놓고요. 공장을 하나 차려놓고 외국에서 실을 수입을 해요. 이 실을 수입을 해서 실을 가지고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스웨터를 만들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70년대 이때쯤. 그러면 이 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 수입해 오는 거니까 관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건 이건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그러면 여기에서 실을 수입을 해다가 스웨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꺼내잖아요. 보세구역 밖으로. 그러면 이게 수입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면 이게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수입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건가? 1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런 걸로써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되면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는데 자,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수로 10개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20개를 수출을 했어요. 수출 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 실수했어. 다시 10개를 들여와야 되겠어.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라는 거예요. 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예요. 수출 신고가 이미 수리된 물품은 우리가 수출 신고를 했어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출이 된 거야. 되셨나요? 그걸 다시 들여오게 되면 그건 수입으로 보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를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세 가지였어요. 뭐뭐뭐,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거래? 과세 거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거래 시기, 그래서 공급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간 과세 항목이라고 해요. 우리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 있죠? 자,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3월 10일 날 거래가 있었으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날 3월 10일 날 상품을 판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런데 돈을 얼마를 받아요? 11,000원을 받겠죠? 그러면 1,000원은 뭘 받아 놓은 거라고요? 부가세를 받아 놓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 1,000원을 요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상품을 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상호 대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상품을 팔아놓고 1,000원을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나는 세금을 내기가 싫은 거야. 내기가 싫어서 상품을 팔아놓고도 부가세를 아니야, 안 받았어. 그리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요 똑같은 시기에 상품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품을 산 사람은 상품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현금을 11,000원을 줬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산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얘는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매출을 숨기려고 할 거고 얘 입장에서는 예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신고를 무조건 하려고 할 거고
얘는 신고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을 그걸 이용을 해서 세무서에서는 얘는 환급을 공제를 해달래.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얘한테 연락이 가죠. 너 왜 매출 숨겼어? 이런 상호 대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는 거래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시기, 다른 말로는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면 뭐 하는 시기예요? 판매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간단하게 얘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 자, 거래 시기는 밑에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부가세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시용 매출 기억나시죠? 위탁 매출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공급 시기가 여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오죠. 밑에 재화의 공급 시기 원칙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건물을 옮겨줄 수 없잖아. 그쵸?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인 거고요. 뒤에 가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요. 자, 힘든 일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매출액이랑 아까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해요. 자,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 자, 구분의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고.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이건 기한이 경과돼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거 아까 그거 있었죠. 여기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그렇죠? 자기네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만들어서 넘겨줄 때 그러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중에 면세 전용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등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그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사함장 반출은 반출하는 때.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자,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폐업하는 때. 우리 폐업을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폐업일이에요. 폐업일. 그래서 폐업하는 때 다른 말로는 폐업일이에요. 폐업일, 폐업 신고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은 여러분들 자판기 옆에 서서 하나 팔 때마다 재화가 공급했어 라고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그때를 공급 시기라고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아까 했던 얘기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여기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들어왔어요. 들어온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일 날이라고 수입 신고를 한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이날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실을 가지고서 스웨터를 만들어서
외부로 국내에 다른 매장에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날짜가 10월 15일이라고 해도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돼요? 이때로 보라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여기에는 진하게 안 나와 있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세무 2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립 신고 수리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재화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수출 시에는요. 선적일 기준입니다. 선적일. 배에다 실으면 선적이라고 하죠.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이나 기적일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23페이지 기타의 경우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얘가 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장기 할부 판매 말 그대로 인도 이후에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 기일까지의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 할부 판매라고 얘기하고 이 말은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1년 넘어가는 거. 그럼 얘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날,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자동차를 할부로 팔고 있는데, 자, 10개월짜리로 파는 거예요. 10개월 할부로. 자, 그러면 회사는 제품을 팔았을 때 제품 매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볼게요. 1,0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개월로 할부로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기란 말이에요. 1년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얘는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도한 날, 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를 1,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부가세까지. 그래서 100만 원은 부가세를 받아 놓은 거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해서 요거를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기의 경우엔. 그래서 인도한 날 부가세를 받아서 한 번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4개월 할부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제품을 매출을 하기는 해요. 얼마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볼게요. 금액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팔아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해서 얼마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식을 하면 돼요. 장기 할부니까 판매할 때 부가세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11월 1일 날, 자, 24개월 금액이 애매하긴 하네요. 진짜 숫자를 써도 어쩜 이렇게 썼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 야, 2,400만 원으로 할게. 그러면 2,000, 아이고, 보기 편하게 숫자를 좀 편하게 쓸게요. 2,400만 원면 240만 원. 그러면 얘는 2,640만 원.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이제 24개월 할부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겠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한 달치 그러면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현금이 들어오는 건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1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부가세까지.
그래서 10만 원을 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부가세를 받았다. 요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12월 1일 날 또 받을 때 또 부가세를 그때그때 받겠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부가세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때를 거래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 다음 두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거는 주로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건물을 짓는데 계약을 할 때 자, 우리 30% 완성하면 그때 너 1,000만 원 나한테 줘 이런 거예요. 내가 30% 완성하면 1,000만 원을 줘. 그러면 이 1,000만 원 받을 때 부가세를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완성되면 또 2,000만 원 줘. 그러면 이때 200만 원의 부가세를 인식을 해야 되고. 보셨나요? 얘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도 그런 경우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그 6개월 이상일 때 계약금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일 때 얘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에 대해서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에 대해서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밑에 용역의 공급 시기 보세요. 거기에 일반적의 2번에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 이때도 똑같이 써 있죠. 용역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용역의 공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랬고요. 다음 423페이지에 용역의 공급 시기. 자, 원칙은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원칙이고요. 거래 형태별 용역의 공급 시기 보시면 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그냥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다음에 2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특수한 경우에 첫 번째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간주임대료. 자, 우리가 집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맡겨놓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그러면 1억에, 보증금 1억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월 100만 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서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내겠죠. 그럼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달이 110만 원씩을 납부를 할 거예요. 건물주한테. 그럼 건물주는 20만 원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요. 보증금을 단순히 그냥 통장에다만 넣어 놓는다고 해도 얘는 이자가 생기죠. 그 이자도 이자 벌은 것도 뭘로 봐라? 임대료를 번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뭘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 할래나? 이게 계속 연마다 바뀌는 거라서 대략 1.8%?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대신 365일 중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시기는 4월, 7월, 그때 신고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서 3월 것까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며칠이냐면 31일, 28일, 31일이죠. 그러면 90일이 될 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해서 4월 25일 날 이것도 임대료 받은 걸로 보고 신고 납부를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이거 내용은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424페이지의 위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얘는 지금 2.5%로 해놨네요. 그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2.5%로 계산을 해서 연 250만 원인데 얘는 언제 신고해야 되냐면 그때. 왜냐면 이걸 돈을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요게 예정 신고 기간이죠. 자,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요때 두 번,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 요때를 뭘로 보라는 거예요? 공급 시기로 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앞에 보시면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1기 예정이고 1기 확정이고 그죠? 여기가 2기 예정이고 여기가 2기 확정이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비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를 언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나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월 1일 날 6개월치를 또는 8개월치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그럼 8개월치를 한 번에 이때 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과세 기간에 걸쳐서 안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래 시기를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본다?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424페이지 넘어가셔서 공급 시기에 특례가 또 있대요. 자, 폐업 시에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폐업일이 공급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선교부시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해달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받고 재화는 공급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팔진 않았는데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발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례로 선세금 계산서 발급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공급 시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엔 이제 거래 장소가 어디냐? 이거는 거래 장소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권이 미치느냐, 아니냐에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거래 장소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가 여부에 관한 판정 기준이다. 따라서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간단히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자, 426페이지 1번은 전 시간에 풀어드렸죠. 그래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자, 1번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한다. 그래서 조세의 물납은 불쌍하다고 그랬죠? 돈 낼 세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건으로 내는데 그것마저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까지 과세한다면 불쌍하겠다.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사업의 포괄 양수도. 이거는 귀찮다고 그랬죠. 세무서에서 귀찮아요. A한테 받아다가 B한테 어차피 줄 거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담보도 이건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죠. 4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간주 공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재화의 공급이고 나머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음 2번. 다음은 재화 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할부 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죠. 두 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건 이건 뺏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면 너무 불쌍하겠다.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두 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라는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3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자, 1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다 자재를 부담을 하고 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대가를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거.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 거고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다음 3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죠. 4번에 용역의 무상 공급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거기에 다만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용역 제외라고 써있죠? 왜요? 얘는 과세되는 애니까. 다음 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간주 공급은 크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분류한다. 맞죠?
자, 다음 2번에 간주 공급은 실지 공급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애 하나 있죠. 얘요.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그 다음에 3번 자가 공급은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재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분류한다. 직매장 반출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말이에요. 4번 자가 공급, 면세 전용,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네,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맞죠? 그래서 4번엔 2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써드린 내용이에요. 다음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자, 1번 외상 판매의 경우에도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단기 할부 판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다음 2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랬죠? 다음 3번에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인취하는 때.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언제요? 폐업하는 때. 폐업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맞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요? 가공이 완료된 걸 인도하는 때예요. 다음 4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수입 금액 아까 말한 간주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도 어제 일부만 설명을 했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담보의 제공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재화의 공급은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이고요. 다음 8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엔 이건 사업체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용관계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고 그랬죠? 아까 배우자한테 임대료 안 받고 그래도 부가세는 과세된다 얘기했던 거고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얘도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4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9번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될 수 없는 거. 자, 1번 기한부 판매는 기한이 끝나면 그죠? 그때가 끝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하나 더 있었죠? 계속적 공급.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개인적 공급 맞죠?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아까 면세 전용 있었죠? 여기 자가 공급의 면세 전용. 3번 폐업 시 잔존 재화도 간주 공급에 해당하고요.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지 공급에 해당해요. 간주 공급이 아니라.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부가세에서 안 배웠지만 우리 앞에서 수익 인식 기준에 설명할 때 했던 얘기죠. 그래서 상품권이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되고 재화가 공급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다음 2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3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좀 아까 했던 얘기고 4번의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죠?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